이렇게 김선영 교수님이나 원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목재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금년에 이제 상반기에 발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조 건축 개론이라고. 지금 교보문고 그런 데 찾으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목조 건축과 기후변화 얘기도 있고, 목조 건축을 하는 공학 목재 재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목조 건축이라고 하면 늘 불안해하는 화재에 대한 안전성, 지진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강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한 10개 챕터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책이 별로 안 두꺼워서 굉장히 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목재를 공부한 사람이 건축을 하신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가능할 거냐 불가능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현재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목조 건축은 25층입니다. 미국에 있고요. 그거 앞에 김선영 교수님 아까 보여주셨던 자료 중에 18층짜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설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고, 엊그제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이 오픈을 했어요. 그 건축물이 7층 건축물인데, 거기 중앙에 로비홀 부분이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층짜리. 그리고 지금 대전에서 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7층으로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금년 말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목조 건축에 대한 높이 제한이 없어졌고, 구조 설계가 된다고 하면 그 내진 당연히 설계해야죠. 내와 설계해야죠. 그거 받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그 안에 목조 건축이 기후변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김선영 교수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덜 겹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생긴 건 45억 년 전이죠. 그죠?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기 조건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바닷속에 조류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거의 한 20억 년 전이고, 육상 생물이 생기기 시작한 게 한 4억 5천 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목재가 흡수하면서 광합성 작용을 거쳐서 공기를 정화하게 됩니다. 안구 정화가 아니라 공기 정화를 해서 드디어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조건이 돼서 이제 인류가 태어난 게 만 년 전, 2만 년 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이후에 이렇게 자라고 있던 식생들이, 수목은 수명이 있잖아요. 죽고 나면 이제 땅속에 지각 변동도 되면서 이제 땅속에 이렇게 묻혀서 고온 고압의 변성이 되죠. 그래서 저것들이 우리의 화석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석유가 이렇게 됐다는 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탄은 분명히 탄소 덩어리고, 그 탄소 덩어리가 올 수 있는 곳은 목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과정으로 들어간 이 화석 연료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캐서 쓰고 있죠.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목재 때문이고, 죽은 재료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죽은 목재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그 오랫동안 4억 5천만 년 동안 차곡차곡 땅속에 모아놓은 탄소를 지금 꺼내서 다시 대기 안에다 다시 붓고 있는 중이에요. 저게 이제 UN 기후변화 협약, UNFCCC에서도 각 국가 간 우리나라에서 서로 각각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겠습니다라고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정한 탄소 배출 억제량을 정하기까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구는 곧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받게 될 테니까요. 여기 있는 그림은 무슨 일이냐면, 이산화탄소가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게 어디에서 오느냐에 대한 데이터예요. 91%가 오는 게 화석연료와 시멘트입니다. 나머지 9%가 오는 게 토지 이용 변화예요. 토지 이용 변화는 뭐냐면, 화석연료, 시멘트는 그렇다 치고요. 토지 이용 변화는 뭐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죠.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산림을 없애고 화전을 하고 식량을 만들 수 있는 밭으로 만들죠. 이렇게 바뀌면서 거기 있는 식생들이 죽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거의 9%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온 100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한 24%는 다시 바다가 흡수를 해요. 26% 정도는 산림이 흡수를 합니다. 산림이 생장하면서 계속 광합성하니까 나머지 50은 어떻게 될까요? 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활동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 대기로 올라온 것이 지금 계속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평가하잖아요.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 그림은 잘 보이질 않는데 여기 빨간 화살표 두 개가 산업화 이후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 인간의 활동, 화석연료와 시멘트, 그리고 그 토양 변화에 따라서 매년 대기 중에 더 그 쌓여지는 이산화탄소량이 거의 4기가톤, 이 1년에 4페가톤입니다. 페가톤 정도까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기후변화 뭐 지금 얼마 전에 두바이에서 저기 1년치에 올 비가 몇 시간 만에 와갖고 난리 났었죠. 지금 중국 남부에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태풍이 지금 9월, 10월 이때까지도 막 와요. 그것들 지금 뭐 지난 여름 그렇게 많이 안 추웠는데 오늘 벌써 4월에 30도까지 오다 보니까 30도더라고요. 서울 시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후변화의 어떤 결과죠. 산불 많이 나죠. 가뭄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갖고 이제 그 가뭄 기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2050년 이후에 한반도의 모습이라고 돼 있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뭐 서울이 오키나와의 기후가 된다. 근데 그게 이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 완전히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재난들이 오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건 뭐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온도만 한번 봅시다. 온도만. 여기 있는 게 이제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여기 한국 내용을 한번 보면 이쪽이 1990년대 이산화탄소 농도가 292, 2억 9,20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어요. 그게 2020년에 7억 2,700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양이 거의 뭐 한 30년 만에 한 2배 반 정도가 늘어나요. 물론 우리는 그때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했어요. 90년이면 88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막 번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국 문물 수입하기 시작하고요. 그 당시에 목조주택도 들어왔습니다. 80년 말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산업이 발전하고 막 그런 과정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이산탄소량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막아야 돼요? 고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요게 이제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탄소량의 분포 중에서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 부분에서 배출되는 양입니다. 건축 부분. 의식주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건축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 안에 27%가 빌딩 오퍼레이션스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냉난방 하는 거죠. 건축물 사용하는 기간 중에. 그래서 요 27% 되는 양을 줄이려고 제로 에너지 빌딩, 이런 그 단열 성능을 높이고 기밀 성능을 높이는 정책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추진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소비를 줄인 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거는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아도 2050년에 이제 모든 건축물 전부 다 제로 에너지 빌딩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는 에너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신재생 에너지로 화석연료 쓰지 않도록. 여기 있는 6%가 빌딩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쓰는 재료의 공급, 재료의 제조, 재료의 운반, 현장 작업, 그죠? 요 부분이 지금 어떤 키 이슈가 돼서 27% 줄이는 건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재료에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목재가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에 대한 막 높이 제한이 있고 목조 건축을 지으면 전부 다 어느 나라든지 다 이만큼 탄소 배출을 저감했습니다라고 막 보고를 해요.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이고요. 요거 이제 산림청에서 만든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아까 말했던 7억 2,700만 톤. 근데 그 중에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서 흡수하는 게 4,100만 톤이에요. 근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나름 탄소 흡수량을 늘리겠다고 산림을 벌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겠다라는 계획. 해외에다가 나무를 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봤자 많이 늘어봐야 2배 탄소 흡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쓰고 있는 배출량을 거의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여기 10분이 차 타고 출퇴근하던 거를 그 중에 한 명만 하고 나머지는 걸어 다녀야 돼요. 말 되겠습니까? 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2050년이 딱 되면 모든 건물 1등급 에너지 기준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죠. 강제성이
생기겠죠, 얘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술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거지만 재료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재료가 갖고 있는 내재 에너지에 대한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나무는 탄소를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죠? 광합선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흡수하는 양은 우리가 건축으로 따지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재의 양이에요. UNFCCC 안에 있는 그 과학기구 IPCC라고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합의하기를 목재가 1立方 사용되면 그 안에 1톤의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가정하자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 1톤이 아니라 한 980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30평, 100제곱미터짜리 목조 건축을 하나 지은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목재의 양이 한 20톤 정도, 22평 정도가 되어서 2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그 어떤 다른 국가에서의 그 연구 결과예요. 우리도 목조 건축 지은 기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조사를 합니다. 이 저장돼 있는 것은 이건 나중엔 결국은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면 이 건축물을 부숴서 다시 그 중에 재활용을 하거나 재이용을 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를 태워서 연료로 쓰게 되죠. 그때 탄소가 대기 중으로 가죠. 그리고 나무를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 땅 속에 썩게 되잖아요. 그때 탄소가 토양탄소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그 탄소는 목재 안에 저장돼 있어요. 이건 언젠간 돌아가지만 중요한 게 그 나무를 쓰고 있는 기간 동안에 산에 다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거죠. 이게 목재가 건축물에 이용되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재료랑 비교했을 때 목재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외국의 연구 결과인데 철재를 생산할 때보다 목재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 운반까지 포함해서 철재 대비 5분의 1, 콘크리트 대비 3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 건축물, 콘크리트 건축물을 목재로 바꾼다고 하면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를 바꿨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저감하는 양이죠. 저건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 대체 효과가 다시 이만큼 그 비율로 나타나고 그거를 100제곱미터짜리 목조 건축을 지으면 대체 효과가 한 30톤 정도가 돼요. 이게 100제곱미터짜리 30평짜리 목조 건축을 하나를 딱 지으면 5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양이 돼요. 그게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7억 몇 톤까지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하지만 작은 양 하나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인데 예를 들면 이제 면적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 목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거예요. 면적이 늘어나면 쓰는 재료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목재 재료가 더 많아지는 반면 철근 재료도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면적별 값이 있고, 그것이 목조주택 하나가 19평짜리가 지어진다고 하면 연간 승용차 18대를 운행하지 않는 것과 맞먹는 정도의 탄소 배출 억제 효과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결과입니다. 요건 우리 세운타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입니다. 건축물별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수명을 조사했는데, 예를 들면 목재 건축물은 연령이 한 50년 이상이 한 65% 정도 돼요. 76년에서 100년. 이거는 문화재만이 대상으로 된 건 아니에요. 등록된 건 다니까. 근데 철골은 이건 가건물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죠? 50년 이하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에서 25년, 26년에서 50년. 콘크리트 건물은 아파트 지으면 재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년에서 거의 그 수명이 정리가 돼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랫동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00년 텀으로 봐서 만약에 목조 건축이 한 75년 쓰고 콘크리트 건물을 50년 쓴다고 하면 200년 텀으로 보면 그 안에 목조 건축은 3번 짓고 콘크리트는 4번 지어야 돼요. 그럼 그 활동 중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건 결국 이제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 말씀 오늘 드리지는 않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산림과학원에서 몇 가지, 제가 산림과학원에 있다가 작년 3월에 충북대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공건축을 만들었었고, 이제 금년부터 아니에요. 수원에 4층짜리 목조 건축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2시간 내와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주에 5층짜리 목조 건축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 5층짜리 목조 건축을 만들고 저걸 만들면서 이제 그 국토부랑 계속 협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목조 건축에 대한 높이 제한이 있느냐? 내화 성능을 인정받고 내진 성능을 인정받으면 똑같은 건축물로 인정을 해야지. 그게 목재라고 해서 높이 제한을 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그 안전과 과장께서 그 말이 맞는데요? 또 어차피 똑같이 구조 설계하고 성능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조 건축에 대한 높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2020년, 2021년 그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목재량이 얼마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대체 효과 얼마인지 봤더니 이 건물은 4,5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이고 4층짜리 거기에 들어간 재료로 그 목재 탄소를 저장한 효과가 한 417톤, 대체 효과가 한 884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5층짜리 건축물은 이제 규모가 좀 작아서 1233제곱미터인데 거기에 이제 저장된 이산탄소량이 한 168톤, 대체 효과가 한 214톤 정도가 나왔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저장 효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란 나무를 써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산림에서 나온 나무 중에서 우리가 그 작업하는 비율은 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목조주택 짓는데 지금 요거 지을 때 저희가 했던 거는 저기 들어가는 구조용 집성재, 그러니까 재료를 붙여서 뚱뚱하고 길게 만드는 그 재료는 전부 다 국산으로 했고 그거 말고 아까 그 경골목 구조에 들어가는 이 스터드나 조이스트 같은 것들은 다 수입재를 썼어요. 그건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문제가 되니까 국산 목재는 그렇게 큰 나무들이 아직 없어서 구조용재만 바꿔서 써도 이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그 목재 중에 국산재를 쓸 수 있는 양이 50%가 넘어요.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 목재를 쓰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산업적으로 발전되진 않았다라고 보고 지금도 이제 이 목재 산업 쪽에서 국산재를 계속해서 생산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양에서,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꺼내서 쓰는 그런 활동보다 목재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용도로 계속해서 활용해서 그래서 탄소가 대기 중에서만 돌아가도록 대기 중에서만 돌아가는 게 결국 탄소 순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땅속에서 부가적으로 추가로 대기로 더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없도록 만드는 게 결국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거죠. 건축 안에서 건축 그 분야에서 재료를 목재로 쓰는 것, 많이 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그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목재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예전에는 여기 보면 이제 심고, 가꾸고, 베고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탄소 중립 2050 목표를 만들면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쓰기. 오랜 기간 쓰기에 제일 좋은 게 건축이죠. 그리고 건축 안에 쓴 목재들은 건축이 수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도 그 목재는 굉장히 좋은 목재이기 때문에 다른 목재로 또 활용을 해요. 한옥 하시는 분들이 대목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나무가 해체된 부재들이잖아요. 기둥으로 썼던 거, 마른 거. 얘들 가지고 소반 같은 거 만들면 전혀 치러지지 않는다 이러시잖아요. 이미 다 뭐 건조될 거 다 건조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쓰면 또 수명이 늘어나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묻거나 태우거나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바이오매스, 요건 연료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구조용 재료로 쓰고 구조용 재료 쓰지 못하는 뭐 톱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책상 만드는 파티클 보드 쓰고 그것도 못 만드는 거 가지고 섬유 가지고 MDF 섬유판 만들고 그것도 못하는 거 가지고 이제 결국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탄소순환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목재만 가지고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유리한 부분에서 목재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쓰면 그 결국은 여러분 세대에서도 그렇지만 그 후대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가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